안녕하세요.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이번 주 최근 부동산 분야에서의 이슈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정책 관련 4차 TV 토론을 했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후보들은 저마다 내놓은 대표 공약을 토대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100만 호와 일반주택 150만 호 공급에 대해 김두관 후보는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빼앗는 게 아닌가? 왜 집을 사려고 하나 그냥 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자산 형성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임대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공항 부지 선정 논란과 공급대책의 공방이 결과 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볼 때 앞으로 있을 대선과 부동산의 연결고리는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17일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이 쌓였기 때문인데요.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고 있어서 개편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3억 2천만 원이었던 전국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지난달에는 5억 1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4년 만에 60%가 넘게 오른 거죠.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는 6억에서 11억 5천만 원으로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 수수료 또한 자연스레 올라갔죠.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개편에 나섰습니다. 개편안은 모두 3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중개사에게 유리한 절충안인 2안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안이 현실화되면 10억 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부담할 최소 수수료는 현행 9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부동산 소비자는 부동산 거래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 보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중개 서비스에는 변화가 없어서 이른바 가성비가 낮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라고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임대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중개 수수료를 낮추면 생존과 관련된 만큼 절박한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거쳐 조만간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개수수료 갈등의 근본적인 배경인 만큼 개편안을 둘러싼 잡음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말 부동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내 집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훨씬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거래는 조금 뜸하기는 하지만 한번 거래가 되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쉽게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가 5만 가구를 표본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거 실태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중에서 PIR, 즉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주택 가격의 중위 가격을 가구 연소득 중위 가격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월급을 받아서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모아서 집을 장만할 때 걸리는 기간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전국 PIR은 5년 6개월이고 수도권은 8년이 걸립니다. 전국 수치는 아주 조금 오른 편이지만 수도권은 2019년 6년 9개월이었으니까 작년에 크게 오른 것입니다. 8년 만에 수도권에서 집을 살 수 있다? 요즘에 가격 오른 거에 비교해보면 선뜻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숨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PIR을 짓게 할 때 중위 가격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위 가격이라는 게 가격순으로 쭉 나열해 놓고 이 중에 한가운데 있는 값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평균을 낸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고소득층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됩니다. 또 부동산 가격은 서울을 중심으로 크게 올라갔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아직 집값이 저렴한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는 서울 통계는 쏙 빼고 수도권과 전국을 기준으로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체감보다 낮은 기간이 나온 거죠. 국토부가 서울 통계를 계속 빼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2017년까지는 서울까지 발표를 하다가 서울시가 따로 결과를 내놓는다면서 서울은 통계를 제외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서울 아파트값 기준으로 조사한 것은 없을까요?
엄밀히 따지면 이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서울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서울을 빼놓는 것을 놓고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관인 KB부동산에서는 서울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서울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17.8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7년이 넘도록 월급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계가 작성된 2008년 이후에 역대 최대치입니다. 국토부가 이번에 발표한 통계의 기준은 작년 하반기인데 이때에는 서울의 PIR이 14.8배에서 16.8배였습니다. 그러니까 14년에서 16년은 월급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내놓은 수도권 전국 기준, 통계와는 차이가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수도권을 쏙 빼고 발표하는 걸 보면 요즘에 정부가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통계를 발표한다 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데이터 발표할 때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 보유율도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거주 가구 수에 비해서 주택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로 이미 100%를 넘었죠. 하지만 한 명이 집 한 채만 소유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가 보유율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전국 가구 중에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의 비율을 뜻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60.5%였는데 2019년에 비해서 0.6%가 떨어졌습니다.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집을 사지 못하고 임차인으로 남은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 수치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싶은 조건의 주택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는지 꼭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좋은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K포커스입니다.